이어서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성격 30년을 맞았습니다. 대전 이스유 슬로건 아래 새로운 대전 건설에 적극 동참하시는 이상욱 회장님과 최만식 부회장님, 김재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안종욱입니다. 일단은 오늘 시설물 유지관리업 진로 모색을 위한 정책 포럼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시설물 유지업 협회에 특히 인천시회 그리고 광주, 대전, 강원지회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았고요. 첫 번째 발표에서는 건설 생산 구조 혁신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며 또한 그 결과로 우리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그 위에 발표 자료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궁금하신 점 같은 것들은 이후에 발표가 끝나고 토론에서 다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혁신의 배경, 그리고 혁신 로드맵, 그리고 업종 개편 추가 논의로 이루어지는 생산구조 혁신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생산구조 혁신의 제도화, 이렇게 크게 두 개 챕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주제 중에서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맞이하고 계시는 변화가 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인데요. 그 배경은 보통 배경으로 꼽는 것은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업이 생산성이 타 산업에 비해서 낮다. 그리고 건설업의 특성이 우리가 건설공사의 생애 주기가 있는데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비용은 어떻게 되고 생산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자세한 것들은 이제 이 자료에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런 논의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설명드리기 위해 첫 장에다 담아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이 당시에 2018년도 이전인데요. 2018년도 경에 계속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보았을 때 해외 생산 체계에서는 업역이라든지 업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봤는데, 유럽에서는 면허나 등록 규제 대신에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면허 제도를 가진 나라도 있고 안 가진 나라도 있지만 면허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도 그 면허의 종류가 바로 원도급이니 하도급이니 이런 역할을 바로 결정해 주진 않더라. 그리고 공사의 규모에 따른 원도급자 면허를 가진 나라도 있더라 라는 이런 것들이 업역에 관련된 조사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공사의 경우 이제 대부분은 우리도 그렇지만 토목 건축으로 크게는 구분되더라. 그리고 단종 공사의 경우는 다양하고 세세하게 구분하더라.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등록 기준을 통해서 다양한 업종이 겸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이 크게 봤을 때, 정리해 봤을 때 각종 다른 나라들의 업역 업종에 대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록 기준까지 조금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시공 자격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2018년도에 논의할 때 결국은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나라가 그나마 어디겠느냐 해서 찾은 게 이제 일본과 미국이었는데, 그래서 그 일본과 미국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 업역 같은 경우는 종합은 원도급이고 전문은 하도급이고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더라 라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는 업종의 구분은 각 나라별로 이렇게 저렇게 그 나라의 배경 상황에 따라서 업종은 많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 업종 자체가 어떤 수급 자격을 결정하진 않더라. 그리고 등록 조건 같은 경우가 이게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본금, 뭐 기술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자본금 요건보다는 기술이라든지 인적 요건을 훨씬 더 중요시하더라라는 그런 어떤 그 해외 건설업 생산 체계에서 그 업역 업종 등록 부분에서 시사점을 뽑아 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이제 2018년 6월 같은 경우에 기술, 생산 구조, 시장 질서, 일자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7월 같은 경우에 7월에 이제 이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어떤 지지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필요성이나 개선 방안의 틀에 그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위에는 이제 2018년 6월 같은 경우는 크게 전체 건설업에 대해서 봤다면 그 중에서도 생산 구조만 따로 좀 떼어내서 생산 구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혁신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11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금 계속 이제 그 해외 생산 체계를 구분했던 그 기준으로 업역 업종 등록 기준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요 세 가지를 생산 구조의 요소라고 정의하고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2018년 11월에 정부는 발표를 하고 또한 동시에 노사정 합의라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 칸으로 설명을 하자면 왼쪽 아래에 있는 네모칸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종 체계 같은 경우가 2019년에 단기적으로 경계가 모호한 업종 개편하고 20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업종 개편안 마련하고 21년부터는 그 업체 선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라고 이제 2018년 당시에는 이렇게 좀 약간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큰 틀에까지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그림이 혁신 로드맵에서 한 장으로 보는 혁신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구조 혁신을 이렇게 업역과 업종 등록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업역 업종 등록 기준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걸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구조 혁신을 하는 것은 그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산업의 생산성, 산업의 경쟁력 이것을 강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선언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혁신 로드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게 2018년 거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1년인데 이것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2018년에 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굉장히 그 생각보다 꼼꼼하게 그 국토교통부에서 준비를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면서 옆에 제가 좀 거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실무에 있지는 않다 보니까 연구자로서 뭐 이런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인데 굉장히 세세하게 로드맵을 짜고 그 로드맵대로 지금 현재 와보니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드맵을 보고 이게 2018년 11월에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고 그러면 이 로드맵에 남아있는 건 뭐고 그리고 또한 다음에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업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76년에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에 현재까지 2010년, 이제 2020년대인데 40년 이상, 45년 이상 이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당연히 초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도입이 된 거겠죠. 40년 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시공 역량하고 상관없이 시장 보호 차원에서 업무 범위를 규제하여 여러 문제점이 초래된다라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로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 및 전문 업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자라고 개편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뭐 물론 뭐 저야 실무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냥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
그게 제일 깔끔한 거 아니냐, 제일 쉬운 거 아니냐 했는데 당연히 그게 안 되니까 이러한 그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 그 상호 시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양쪽으로 진출하는 걸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 원칙을 잡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서 종합업체도 전문공사를 할 수 있고 전문업체도 종합공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상대 업역의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직접 시공해야 한다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이 업역 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을 잡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업역 규제 개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로 할 수는 없고 그것마저도 바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어떤 공사부터 먼저 한다든지, 그리고 세세한 걸로 가면은 전문업체 간의 컨소시엄을 허용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큰 혼란을 통해서 영세업체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때 기본 방향에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지금까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미 2018년 11월에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요약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게 나왔던 보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큰 틀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이 되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것들은 뭐 시행령, 시행규칙에 되고, 또 국토교통부 고시로 이루어져서 계속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등록기준 차이에서는 형평성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든지, 또한 뭐 상호실적 인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어디 뭐 고시하는 형태든 다른 곳에 발주 가이드라인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이미 다 발표가 되어 있던 것이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업역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 업종 같은 경우는 그 2021년 이전까지의 현황은 계획관리 조정 여부에 따라서 종합과 전문을 구분하고, 종합은 5종, 전문은 29종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이 건설업종 자체가 너무 오랜 기간 굳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그 산업 환경이라든지 시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업종 간 분쟁이 있고 체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꽤 나오고 있다. 이거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 이렇게 업종이 너무 많아졌고 그 업종별로 다 각각의 전문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 요소가 더 많아지고 체계성도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바탕으로 업종을 크게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업종 체계 자체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인식하에서 그때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종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불필요한 분쟁보다는, 그리고 단지 업종 간의 경쟁보다는 실적이라든지 기술력 등 진짜 전문성을 바탕으로 좀 경쟁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하에서 업종의 전면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발표한 혁신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업종 중에 유사 업종을 통합하여 대분류화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그때 언급이 되었고, 대신에 이제 업종을 통합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단지 업종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그래도 업체의 전문성을 구분했는데, 그래도 이 업종이라는 게 통합이 돼서 세세한 업종이 없어지게 되면은 전문성을 어떻게 구별해내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은 업종이 아닌 좀 다른 것으로 좀 시장에 맡기는, 업종은 지금 법에 규정하는 거니까 법에 규정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전문성을 좀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 건설업 자체가 등록 기준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업체 수도 많다고, 현업에서는 많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세계에 비교해 보면 업체 수도 적은 편이고요. 오히려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시공 역량하고 관련성이 낮은 자본금 기준이 오히려 엄격하고, 그리고 그 요구되는 기술자 수는 많은데 그 기술자가 자격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고 경험이라든지 역량을 검증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 이게 업종이 진짜로 그래서 업종이 전문성을 대표하는 거냐라는 그런 의문을 좀 해소하고자 등록 기준을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 등록 기준 같은 경우 자본금 기준 완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능력 기준은 오히려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바로 완전히 이제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향성을 가질 때 또 한 가지 묶어서 건설업체의 성장 경로 제시라는 것도 그때 아이디어로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 검토 중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라는 게 2018년 11월에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 로드맵대로 현재 뒤에 이제 제도 개선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종 법과 제도가 개정이 되고 혹은 또 고시가 신규로 제정이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혁신 로드맵 왜 시작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이 로드맵에 따라서 2019년도에 29개 더하기 5개 34개 업종 중에서도 좀 단기적으로는 어떤 걸 좀 고치면 좋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요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에 관련 공청회에도 많이들 와주셔서 그 중에서도 논의의 중심 내용들을 좀 뽑아본 것이니까 자료를 보시면은 더 자세히 보시고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결국은 혁신 로드맵, 2018년도의 혁신 로드맵에 따라서 업종 개편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그 논의의 결과 혹은 내용들을 잠시 짧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러한 그 로드맵 그리고 또 뒤에 업종 개편의 추가 논의 등을 바탕으로 어떠한 제도가 바뀌었고 어떤 것들이 새로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2018년 로드맵 발표 이후에 18년도에 바로 일단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16조에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합공사 도급 시 종합업종 필요하고 전문공사 도급 시 전문업종이 필요했던 것을 그냥 이제 간단하게 건설공사 도급 시에는 해당 업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문구를 수정하였고요. 근데 이제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25조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업종을 등록한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자에게 도급한다, 하도급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업종이라는 말을 이제 그 법에서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25조에서 그래서 바뀐 것은 시공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한다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29조의 하도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뭐 종합업종은 뭐 하도급을 못하고 뭐 전문업종은 종합공사의 원도급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지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업종이 아니라 전문공사의 하도급 자체를 제한한다. 그리고 10억 미만의 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업종을 하도급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좀 명칭들이 바뀌었다. 조문들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때 이게 이제 2018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이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서 큰 틀은 건설산업기본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되었고 계속 논의하다가 2020년이 되어서야 그 업역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금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가 2021년 1월에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2018년 11월 로드맵의 내용을 반영하는 데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이것이 개정된 것인데요. 이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라는
소규모 복합공사라는 그런 제도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되겠고, 또한 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라는 것을 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업종인데 전문공사 받으려면은 모든 공사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라든지 시설물을 공사하여라라고 좀 세세하게 좀 그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가 된 것이고, 또한 시공 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 기준 확인 절차라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종합업종의 등록 기준과 전문업종의 등록 기준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태에서 상호시장을 갈 때는 또 직접 시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 도급의 경우 해당 공사 업종의 등록 기준을 증명 서류를 도급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거 시행 규칙에 이런 좀 세세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호시장 진출이라는 그 업역 규제 완화 방향에 맞추어서 시행 규칙을 개정한 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공 능력 평가 방법 같은 경우도 전문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에는 50%를 실적으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한 기준들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인데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다른 날짜에 이제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종합공사 시공 자격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라든지 혹은 뭐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뭐 이런 문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그리고 또 20조에는 전문공사 시공 자격의 예외라는 걸 두었는데, 이것을 굳이 종합공사 전문공사로 나누지 않고 이제 19조에 하나의 그냥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이라는 문구를 바꾸었고, 또한 일괄 하도급의 범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업종별로 분할하여 전문 업종에 하도급한다라고 되어 있던 문구를 업종별로 분할하되 전문공사 자격자에게 하도급한다. 그러니까 업종과 자격이라는 것을 최대한 이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1조의 2라는 게 신설되어 있는데, 이제 건설공사 하도급을 제한하는데 그때 예외가 교차 도급할 때는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받을 때는 직접 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공사 그 어떠한 큰 종합공사라도 다 직접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외를 두자. 그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예외적으로 공사 금액의 20% 내에서는 하도급을 인정하는 뭐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을 보완하는 방향을 2020년 10월에 요 두 가지 것들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시작된 그 논의가 2020년에 계속 이어져서 이 21년 1월에 시행되는 이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종합 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 기준, 이 두 가지가 12월 28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정되었고요, 새로. 이게 이제 예전에 발주요령,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을 고쳐서 새롭게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인정 기준 같은 경우는 상호시장 진출에 그 예전에는 실적 인정 기준을 그 시행규칙의 뒤에 붙이게다 넣어놨는데 그게 거기에 놔두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따로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예 독립적인 고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어떻게 구분할 거냐. 구분할 때 중요한 게 부대공사의 판단 기준 같은 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세세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발주 방식이라는 게 이제 그 상호시장 진출로 인해서 기존의 발주 방식 그대로 발주하면 굉장히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발주 방식이라고 해서 그 종합공사의 주된 공사 업종과 그 비율을 공고문에 꼭 기재하도록 이렇게 세부 기준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지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공사의 업종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건설 사업자에게 다 허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 11조 같은 경우가 등록 기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호시장 교차 진출할 때는 그 업종의 등록 기준을 안 갖추고 있는데도 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놨습니다. 또한 그 하도급 제한 같은 경우도 상대 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꼭 하여야 된다는 걸 공고문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놓으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과, 또한 상호실적 인정 기준 관련해서는 뭐 2020년도까지의 실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2021년도 이후는 이미 상호시장 진출이 법적으로도 이제 허용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실적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기준을 고시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보시면은 종합업종에서 전문공사로 갈 때는 그 전문 업종별 구분 비율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보시면은 그 표가 있는데 그 표에 이제 따라서 나눈 실적의 뭐 3분의 1로 한다. 그리고 전문 업종이 종합공사로 갈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중에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실적만 대신에 전체로 인정한다. 뭐 이런 기준들을 세워놓은 게 있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한번 다 공고가 되어 있는 것들이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업역 개편에 관련된 것만 해도 이렇게 바뀐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 관련해서 개편된 거, 여기가 더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업종 개편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뭐 공청회도 하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막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2020년이 돼서야 겨우 이제 제도화까지 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제7조 업종 및 업무 내용 개정되었고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이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력 분야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을 지금 정보관리라고 해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우리가 어떤 그 사항들을 다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주력 분야를 추가했다 정도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 기준의 특례가 이미 있는데 뭐 자본금 1회까지는 50% 한다 이런 특례들이 있었는데 그 특례가 업종을 기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업종이 바뀌면 이제 2022년부터 시행이 될 건데 업종이 바뀌었을 때는 그 예전에 업종에 해당하던 내용을 주력 분야로 바꾸어서 주력 분야를 추가할 경우에 뭐 특례를 준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시행령의 제7조 업종 및 업무 내용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거에 관련하여 별표 1이 시행령의 별표 1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표가 되어 있고 시행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로로 하니까 표가 좀 안 들어와서 가로로 눕혀놓은 것이 되겠는데요. 아래 칸에 있는 게 업종이 되겠고 위에 칸에 있는 것이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업무 분야가 이렇고 업종은 이렇다라고 이 표가 별표 1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위에 업무 분야를 보시면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일단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업종 그대로 이렇게 업무 분야를 좀 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 새로운 업종으로 바뀌냐로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보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별표를 굳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별표에 이미 그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유효 기간이 이렇게 따로 뭐 2023년까지다라고 표기를 해놨고요. 또 비고 3 같은 경우 이게 전문공사 자격자가 해당 업무 내용에 복구, 개량, 보수, 보강공사 수행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 이제 유효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다른 이제 전 업종에서 해당 그 공사의 복구,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수행 가능하다라고 보완해 놓은 그 문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또한 그 업종체계 개편 같은 경우에 기본법 시행령이 또 12월 말경에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에도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유효 기간이라는 것을
시행령 부칙에 넣었는데 부칙 2조에는 유효기간을 놓았고 3조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라고 해서 2022년 이후에 이제 그 공사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공공공사의 시범사업 근거 넣어 놓았고,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고 해서 유효기간 만료일 뭐 2023년 12월 이후에 다른 법령에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는 경우 업종 전환 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써놓았습니다. 또 이제 제6조 같은 경우 부칙의 6조가 이제 특히 이제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에 관한 특례 부분을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20년 9월 이전 등록자에 한해 23년까지 건축화 토목 중에 한 개를 선택하든지 또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전문 업종 중에서 최대 3개까지로 전환할 수 있고, 그렇게 특히 이제 전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력 분야를 업종별로 주력 분야가 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력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설물 유지 등록 기준 보유 시 이제 전환 업종 등록 기준을 2026년까지 유예해주는, 그러니까 등록 기준 자체가 변하는데 변하더라도 이제 변한 그 업종의 등록 기준을 2026년까지는 덜 갖추더라도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다면 현재의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다면 이때까지는 유예를 해 주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 전환 절차라든지 실적 어떻게 할 거라든지 등은 향후에 고시를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당연히 업종 자체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공사 도급 가능하고 23년 12월 이후에도 만약에 이전에만 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하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2018년에 논의됐던 산업혁신 그리고 생산구조 혁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법이 바뀌었고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이게 결국은 제가 다시 한번 혁신 로드맵을 강조드리고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를 설명드린 이유가 제 생각보다 이 발표한 것들을 지키더라고요. 국토교통부가 지금 발표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 당연히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잘 지키는 건지 못 지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꽤 생각보다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혁신 로드맵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꼭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많이 이제 그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법 자체가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생산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큰 방향성에 이제 건설업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업종을 관리하다든지 이런 것도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업종을 줄여나간다는 거는 공공에서 더 이상 어떤 면허 체계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건설업 단일 면허인 이유가 시장에서 그리고 보증 체계에서 이 공사에 맞는 업자다라는 것을 다 걸러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업종 체계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이유가 다른 것에 항상 이렇게 좀 핑계를 댔었습니다. 발주 체계가 변하지 않는데, 보증 체계가 변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업종이라도 보호해야지. 라고 했었는데, 그 더 이상 핑계를 못 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업종에서 조금이라도 저희 그 파격적인 혁신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변한 거거든요. 근데 현업에서는 당연히 많이 변한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고 조금씩 변화라도 줘야 된다는 이유가 더 이상 발주 체계라든지 혹은 보증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만은 너무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이제 다음 발표에서 이제 이 교수님께서 또 똑같은 강조를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 생산 구조라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규제에서 자유로 그리고 규제 계획에서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다. 우리 건설업도 그 흐름에서 뭐 당연히 뭐 제외될 수는 없다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중요한 체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 업역 가지고 어떤 크게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는 환경이랑 안전 쪽을 오히려 더 강조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는 이 업역을 국가에서 막 관리한다기보다는 소비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 관리보다는 소비자 보호로 갈 것이기 때문에 환경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업계에서는 이 발주 체계를 좀 집중해서 발주 체계 자체를 혹은 그러니까 뭐 조달청이라든지 뭐 이런 단일한 어떤 그리고 발주 체계라는 국토교통부 이런 쪽에 이제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향후에는 그 다수의 발주자 자체로 신경을 쓰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대한 자료에는 객관적인 것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정리해드린 수준이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토론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그냥 지금 자료에 안 나왔던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 제가 왜 산업혁신위원장을 맡았는지 이게 칭찬 듣는 것보다 요거 얻어먹는 자리가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요걸 얻어먹는데 아마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냐 하는 게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고문님께서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그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 세 항은 주로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뒤에 세 개는 왜 이런 그 산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우리가 흔히 요새 혁명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혁명의 시대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인류의 삶, 그다음에 지구 환경, 그다음에 시장과 산업,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로 하는 게 보십시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게 비대면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지구의 근무 시간이 2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근무하거나 근무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더라 하는 거죠. 저도 이런 큰 변화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76년도에 협업에 뛰어들어갔고 지금 금년에 아마 45년 차 같은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시작된 지 딱 5분의 1이 지났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시작했습니다. 우선 뭐 일자리가 곧 기업의 일감하고 비슷하거든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이 바뀐다는 기존의 일자리가 60%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근데 생겨나는 일자리에
3분의 2는 아직 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히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 같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중간에 보면 생산을 하는데 투입하는 투입 요소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배가 되는, 아웃풋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계가요, 과거 15년 동안 이렇게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건설업에서 10억을 투자를 했을 때 고용하는 고용 개수가 실제로 44%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기술로도, 현존하는 기술로도 50%는 기계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2018년도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학교에서 뭘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코로나가 이게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뭐 디지털 전환 그러면 어떤 산업의 큰 변화만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개인한테, 개인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산업에서 개인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 영향에서 산업으로 거꾸로 시장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더라.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이렇게 보면 우선 주거 공간, 가족 공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네. 이게 거기다 플러스가 되죠. 업무 공간에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집이 이상하게 리모델링, 그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그 가구가 리모델링 되는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를 합니다. 왜 그러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의 환경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무 공간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되는 시장 변화가 뭐냐, 주택 공간이 리모델링 하는 게 늘어나고 중소형이 중대형으로 바뀌고, 늘어나는 수요는 단기 임대 사무 공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공용 공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침체되는 것은 반대로 이제 신축되는 오피스 빌딩은 아마 당분간 침체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 건설 산업을 보면 분업화 파편화됐던 게, 이게 우리가 전문 직종이 29개 이렇게 돼 있던 게 이게 점점 줄어지죠. 그다음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통합되는, 이 건설은 시간 공간적으로 분산됐던 게 점점 통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건물 하나가 아니면 교량 하나가 단일 목적이 아니라 이제 복합 목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인천대교를 한번 보십시오. 송도에서 넘어가는 그 다리, 그 민간 투자로 했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할 때 조명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조명을 달자. 왜냐하면 교량을 보는 관광지가, 그 주변에 관광지가 만들어질 거다. 아마 그 자체가 조명으로 아마 그 지역을 개발하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아마 그런 쪽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보면 항상 하드웨어 중심인데 이제 머리 쓰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 시간도 24시간 중에 내가 어떤 시간대에 근무할 거냐. 시간 선택제로 갈 것 같다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은 섭씨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 어쩌보면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레미콘 트럭이 없어집니다.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섭식이 건식 공사로 바뀝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장 제작화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동차에서나 그다음에 조선에서 설계업 따로 있나요? 조선업 따로 있나요? 자동차가 설계업 따로 있나요? 없어요. 자동차 공장이잖아요. 조선 공장이에요. 그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의 도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국토부가 지금 추진 중인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이게 2025년까지 2천억 정도 들여갖고 기술 개발한 그 트렌드가 뭐냐면, 시공은 2025년까지 상당 부분을 자동화시키겠다. 설계는 2030년까지 자동화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도면을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도면을 해독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재료도 아까 뭐 3D 프린팅이 모래사과를 쓰나요? 아닙니다. 인공 재료를 씁니다. 상당히 빨리 바뀐다는 속도를 제가 한번 이 미국의 국가정보원이라는 위원회에서 나온 걸 한번 보니까 전기가 처음에 1873년도에 전기가 발명이 됐는데 미국인 가정에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48년인가 4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91년도에 사실은 상용화되는데 이게 지구촌 전체가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7년. 휴대폰을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불과 8년 사이에 필수품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 변화된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100년의 변화가 10년 동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게 사용하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의 수명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태양 에너지가. 태양은 50억 년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50억 년 설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태양. 아마 여러분들 가끔가다 뉴스에 보실 겁니다. 인공태양 발전소를 지금 실험하는 그 시험소를 만들고 있거든요. 28조 원 들여갖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핵 에너지를 핵융합이랑 수소하고 그 헬륨하고 분열을 시키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고 이걸 합하면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융합 에너지가 되죠. 융합 에너지를 쓰면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50년을 쓸 수 있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진행 중인데요. 그게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남부 프랑스에서 프로방스라는 데 원자력 연구단지가 있거든요. 작년 말, 그러니까 11월 달 기준으로 해갖고 73%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같으면 처음으로 이게 실험에 들어갑니다. 원래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돈은 한 28조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 돈이 더 들 것 같기는 해요. 자, 이거 꿈 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계와 자동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가능할까? 근데 저희 2015년도에 그 이 현장에 가보고 2017년도에 여기 현장 기술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발표하는 걸 또 좀 발표를 해달라니까 축구장을 짓는데요. 공기가 40%, 사업비가 40%, 현장 기능 인력을 80%를 대체를 했습니다. 기계로. 돈은 벌었냐 그러면 그랬더니 자선사업가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손해는 안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하다못해 기둥까지도 조립식 기둥을 씁니다. 그 다음에 기초도 조립을 합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이게 탓을 하는 건 극히 일부. 그러니까 수직 기둥은 하는데 이 스탠드라 그러니까 수평대는 대부분 공장 제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야적장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사간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선조립에다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비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맞추는 거. 일단 중장비를 들어가고 앉히면 그거 미세한 조정은 자동화를 시킵니다. 자동화 기계를 붙여갖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수요자라는, 그러니까 결국 발주자죠. 발주자가 뭐 축구 팬들이 요구하는 게 빨리 적은 값으로 더 좋게. 수요자는 항상 그럽니다. 더 적게 더 많이 요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18년도죠 아마 그 발표를 한 건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게 건설 기술을 좌우할 기술이 뭐냐 10가지 꼽았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조립이나 모듈이나 그다음 고성능, 그다음에 건설 자동화, 그다음에 VR이나 AR, 빅데이터나 이런 거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10가지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술로 보는 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른 데서 만들어진 기술을 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게 컨설팅 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이 기관이 어떤 식으로 했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CEO도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 경영 CEO들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요약을 하니까 이게 10대 기술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4차 산업이라는 걸 저는 건설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4차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뭘까? 시장과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단일 목적이 다목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노후시설 성능 개선 시장이 상당히 성장할 것 같다.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가 전부 다 통합하러 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과 산업의 경계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유지관리업이다 이게 콘크리트업이다 이게 건설업이다 제조업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벽이 무너집니다. 건설 안에 경쟁이 아니라 밖에 시장하고 경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기 뭐냐 일은 있습니다.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속성이 바뀐다는 거죠. 일을 하는 패턴이 수행 방식이 변하고 수행 기술이 변하고 구조가 변하고 그다음에 일하고 직업의 불일치 사항이 발생할 것 같다. 이제 학생애들 이제 졸업을 앞둔 3, 4학년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마치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거든. 어떤 직장을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제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야 되냐. 근데 직장하고 직업하고 같이 놓고 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100% 장담하는데 앞으로 직장하고 직업하고는 달라집니다.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정된 직장이 없어질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꾸준하게 직업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자기 일할 수 있는 그 직무거든요. 직장은 일할 수 있는 장소죠. 일할 수 있는 장소가 계속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아바타라는 거 있잖아요. 한때 우리가 아바타라는 게 자기의 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뭐가 생깁니까? 아바타는 말은 더 이상 안 쓰죠. 부캐라는 말을 씁니다. 부캐는 뭐냐?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TV 성장을 많이 하는 친구가 유재석이라고 그래요. 유재석이 직업이 뭘까요? 유재석이 직장은 뭐고 직업이 뭘까요? 유재석 직장 없습니다. 직업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코미디언이냐, 사회자냐, 아니면 가수냐. 상당히 다양해요. 아마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배고픈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그게 더 자유롭게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이죠. 개선, 뭐 조금 고치는 개선이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혁신적으로 가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혁명은 뭐냐면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군사혁명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기술혁명이면 전혀 다른 기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2015년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나왔던 건데
성장을 가로막는 산업이나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장애 요인이 10가지를 한번 골라봐라. 여기 보통 2,500명에서 3,000명이 참가를 하는. 근데 이 참가비가 12만 달러라고 그러거든. 불과 2박 3일 하는데 12만 달러래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 다보스에 모이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면 세상의 변화를 서로 공유를 하니까요. 2015년도에서 이런 일이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성장을 가장 가로막는 가장 그 10대 장애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기술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시장은 빨리 바뀌는데 기술이 못 따라간다. 또 하나는 기술의 속도. 내가 기술을 개발했더니 금방 낙후돼 버리더라.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게 자꾸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업그레이딩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 소프트웨어 수명은 6개월을 못 가더라. 그러니까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워낙에 사람들이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과 산업 내 경쟁에서 지금 건설업의 업여 갖고 다투는 이게 산업 내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산업 내 경쟁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산업과 산업의 경쟁으로 넘어갈 거다. 그게 제조업으로 넘어간다는 소리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건설이 제조업으로 넘어가든가 제조업이 건설에 침범하든가 IT 쪽으로 자동차를 한번 보십시오. 기계 산업의 대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기계 산업 대표적이 아닙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죠. 전기 자동차 엔진 없습니다. 모터로 가잖아요. 결국 뭐냐면 전자 전기 산업으로 바뀝니다. 건설도 그런 쪽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러죠. 자, 이번에 혁신. 왜 이게 혁신이 필요하게 됐나 그러면 변화가 우선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 우리가 이대로 가갖고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우리 산업 구조가 얼마 이대로 지속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토부가 선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몇몇 학자 그룹하고 그 다음에 건설, 이가 좀 그 리딩을 하는데 뭐 기업들이, 오너들이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건설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바꿔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하도 부정적이지. 다단계 하도 생산성이 아까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그 세계 공통이거든요. 발주자랑 수요자는 뭐냐면 돈을 적게 주고 많은 걸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의 입찰이라는 게 항상 최저가를 가다 보니까 이 손실 구조를 자꾸 밑으로 전가를 하니까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꾸자. 그래서 정부와 산업계가 인식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하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갖고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거기는 1976년도 저는 맨 처음에 현장을 건설 현장에 떠들었던 게 본사 6개월 있다가 현장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일을 했던 게 뭐냐면 작업반하고 같이 일했어요. 작업반을 데리고 일을 했거든요. 그때 소위 말해 직영공사를 했어요. 근데 직영공사는 작업반이 어느 날 보니까 전문공사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걸 양성화시켜야 된다. 그게 1976년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뀔까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한번 쳐다봤습니다. 혁신의 배경에 사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모태법이 뭐냐면 건설업법이죠. 1958년도입니다. 그다음 면허가 처음에 도입되어 있을 때가 1962년도였거든요. 자, 요때 한번 보십시오. 면허제도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전문공사업 면허제가 도입됐을 때 이때가 보면 국민소득 우리가 산업의 인식 수준이 보면 100불 미만이었을 때 면허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반이라는 게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냥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산업의 틀로 끌어들이자 하는 게 소득 수준이 얼마였었냐면 1,500달러 근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죠. 물론 뭐 WTO라는 게 큰 이벤트가 있긴 했었지만 그때 의식이 뭐냐면 산업의 수준이 소득이 10,000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고 정부고 이게 생각 자체가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면허를 하는 걸 이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남의 나라는 면허가 없던데. 등록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걸 처음에 도입할 때요. 93년도부터 이게 등록제로 가자 이럴 때 그때 논의를 뭐로 했었나 그러면 아예 면허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 못 없앤다 그러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가자. 이때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공청회 같은 거 발표하고 이랬을 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예 바로 가자. 바로 신고제로 가자. 왜 등록제를 중간 단계를 거치냐. 요 등록제를, 면허제 등록제를 요 고치는 순간에 1년 반 만에 회사 수가 13,000개가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게 다 터졌죠. 그러다가 우리가 소득 수준이 20,000불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거 너무 세분화된 거 아니야? 맨 첫 번째 거론됐던 게 건축 설계를 왜 건축 엔지니어링하고 또 시공하고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 엔지니어링은 건설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냐? 거기서 그러니까 시비가 붙었었죠. 사실은 거기에 출발점이 뭐냐면 이게 단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30,000불 넘어갔습니다. 2018년도. 그때 이거 통합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업역은 폐지를 하고 업종은 단순화시키는 쪽으로 가자. 이게 보면 사회 수준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향후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혁신방안이 MB 정부 때 건설산업 혁신방안 이거 별로 성과를 못 봤습니다. 국가건설부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자 이게 면허제가 100불 미만에 생기는데 전문공사업 그다음에 등록제 업종 업역 통합 3,000불 넘어갔는데 아마 소득 수준이 45,000불 40,000달러가 지금 예측하는 2028년도거든요. 근데 45,000불은 아마 2030년 전후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때 되면 단일 업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안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단일 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는 안 떠있는데 아마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를 어떻게 가는 건 맞는데 시기를 어떻게 선택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도 아마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는 깊게 인발을 하지 않는데 국토부가 원래 단일 업종으로 간다는 걸 선언을 하려고 했던 게 국토부가 원래는 작년 11월 달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건설 비전 2040이라는 걸. 근데 그게 미뤄져 갖고 아마 금년도 5월 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 내용이 담길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구조가 싱글로 간다는 걸 갖다가. 그 시기는 못을 박을지 아니면 그 안에 선언적으로 넣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 방안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우선 거래 관계를 좀 단순화시키자. 10개 만들자. 거래 비용을 좀 없애자. 그 다음에 주력사업 공시제를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면허보다는 잘하는 기업한테 더 많은 물량이 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업약을 폐지하는 거는 수직관계를 수평으로 바꾸자. 거래관계를 단순화시키려니까 직접 시공대를 확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70억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직접 시공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도록, 그다음에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가자. 면허제가 이게 단일 업종으로 가 있는 나라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나 하면 그 정부 기관에서 면허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이 사업을 할 능력이 있냐 없냐는 걸 누가 했냐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신용도를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공제조합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아마 좀 더 그 기능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면 내가 개주지만 저 개주가 과연 이 사업을, 이 공사를 할 자격이 있냐, 능력이 있냐, 그걸 보증을 해줘요. 지금은 공사 금액만 보증을 해주는데 사실은 큰 보증기관이 금액 이전에 뭐냐면 내가 보증을 해주는 그 기관이 실제로 공사 소화 능력이 있냐 없냐는 걸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주자는 더 안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업의 역할 및 전문성의 변화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습니다.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은 있는데 전문건설은 공종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교량이나 터널이나 업무용 빌딩 이렇게 어떤 완성 목적물별로는 묻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전문으로 아마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시설 유지 관리업은 저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이 어차피 단일화된다면 그 면허라는 거 이게 등록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 자체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강화를 하는 거, 직접 시공 능력을 강화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는 아마 설계와 시공 패키지, 이게 분리하면 발주자한테 불리하거든요. 통합하는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혁신을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하고 달라져야 할 거, 아직 오른쪽 거는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달라지는 거는 원수급자는 시공 계획 및 설계 역할이, 예를 들어 직접 시공하려면 지금 일반 건설업체의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큰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들이 도면이나 시방서를 안 봐요. 현장에 그 기능장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것들이 도면도 하나 볼 줄 모르는 게 뭘 하냐 이게. 그러니까 전문 말하자면 학교에서 기껏 가르쳐나니까 가서 하도급자 관리를 전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시공을 하면 도면을 갖고 시공을 갖고 자기가 해독을 해야 되거든.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급 패키지를 나눠주는 게 맞는 거. 그 다음 입찰 전에 직접 시공을 할 건지 직영 시공을 할 건지 결정해야 되고, 공법 선택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원도급자가 아마 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기능 인력 고용하는 형태가 바뀝니다. 지금은 전문공사업이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전문이고 일반이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돼요. 모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숙련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아마 고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안전 완성도 책임이 일어나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어야 되나 하면 엔지니어링과 시공, 아마 세계에서 이게 그 기술자 자격을 건축 시공 기술사, 뭐 토목 시공 기술사, 건축 품질 기술사, 뭐 토목 품질 기술사, 이런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일 겁니다. 원래 기술자는 설계 시공 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조 같은 거 안 되면 직접적으로 하는 건 그거는 특수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 시공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지니어링 시공 역할 조정이 필요할 거다. 왜 그러면 직접 시공하고 공사 플래닝 하려면 지금 가시설물 설계라는 설계업에 의해서 당연히 시공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업역이 모호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공사 내역을 공내역 입찰해서 아마 순수 내역 입찰대로 바뀌지 않을까. 설계와 시공 기술인 칸막이도 제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공계획 설계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계약자 하도급이란 말보다는 아마 직접 시공을 계약 패키지로, 계약 패키지는 컨소시엄은 단일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내 입찰대 내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 직접 시공 부분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 관리 방식의 뭐 변화라는 거, 직접 시공제라면 아마 지금 기능인 등급제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입법 예고가 돼갖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능인 등급제가 이게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용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너는 특급이야, 너는 특급 기능사야, 뭐 고급 기능사야, 중급 기능사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사 실명제를 하면, 이 공사 실명제를 하면 모든 공사의 단위별로 누가 시공을 했는지, 누가 시공을 직접 시공을 했고, 그때 작업 책임자가 누구였고, 품질 확인은 누가 했고, 누가 마감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전부 다 이름으로 다 나옵니다. 이게 한양도성이 있죠. 한양도성에 보면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건 장인이죠. 내가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저는 한양도성이 최초인 줄 알았더니 신라시대 때 570년도인가요? 571년도. 그때 했습니다. 경주의 남한산성비에 보면 이게 일종의 장인이죠. 명인이.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실이 없다. 사실은 이 작업 실명제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천공항 1단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일 마무리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품질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걸 하면 생산성 측정이 돼요. 내가 한 공사 양이 측정이 되거든요. 이게 실명제가 도입되면 저는 뭐 아마 가장 골칫거리가 재시공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재시공만 줄여도,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 20대 건설업체의 20%가 이 공사하는 건수의 20%가 재시공으로 비용을 날린다고 그러죠. 그것만 제거해도 당장의 손실을 20%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작업 실명대로 들어가면 상당히 그런 재시공하는 빈도가 낮출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작업 손실 시간도 저감이 되고, 당연히 품질 하자 안전사고도 아마 상당히 저하가 됩니다. 일종의 안전 에고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대개 이제 미국계 회사들이나 유럽계 회사들이 이걸 합니다. 자기네 회사 실적으로 봐서 공정별로 품질 하자 빈도가 많이 발생했던 거, 그 다음에 안전사고 많이 발생했던 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공사가 생기면 사전에 그걸 확인합니다. 이 공사에서 가장 위험한 품질 하자, 가장 위험한 공사는 뭐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공사는 공사하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말하자면 기능장이 있거든요. 기능장을 투입을 합니다. 당신은 이 작업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날 때 철수를 하라.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로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베이스가 아니라 어떤 지역 사무소에서 그런 현장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더라는 게 일종의 에고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 우리 일거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특히 기획재정부가 건설업에 투자를 하자 그러면, 우리 항상 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이 자료에 보면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총량이죠. 인프라 총량으로 보니까 세계 6위인데 여기다 더 뭘 투자를 하는 거야. 많이 하지 않았냐.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항상 인용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소득 대비 이
말하자면 인프라 축적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만족하는 수준이냐? 이 상대 비교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매년 한 번씩 뭐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서울만 했다가 그다음에 서울하고 강원도를 했다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인구 5만 명 이상 되는 전국 도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생활 체감하는 거는 만족을 할까? 이 만족을 할까 하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소시학과 경제 이런 걸 갖고 자 이게 많으냐 적었냐 이거 하기 전에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가고 있는 건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죠. 이게 인프라 우리나라는 사람도 이 고령화가 되고 시설도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다리를 한번 건설해 놓으면 영원히 갈 줄 알았거든요. 상수도나 하수도를 매설해 놓으면 이게 끝까지 갈 줄 알았죠. 현실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프라에도 나이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제가 원자력 발전소 이제 엔지니어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발전소 쪽. 설계를 할 때 설계 기준에 뭐가 들어가냐면 경제 수명이 들어갑니다. 이 발전소는 경제 수명이 40년이다. 아니면 25년이다. 아니면 뭐 60년이다. 이러면 매년 유지 보수에 돈을 얼마만큼 반드시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갖고 재질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고속철도 제가 자문하러 들어가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보니까 설계 기준이 그게 없어요. 설계 기준에 경부고속철도 한번 건설되면 이거 도대체 수명 기간이 얼마만큼 봐야 되냐? 아무도 몰라요. 그걸 왜 묻냐는 거예요. 아니 설계를 하는데 경제 수명 없이 설계를 할 수 있냐? 수명 기간이 100년이면 100년 동안 일어날 변화, 강우량도 하죠. 그 다음에 태풍의 빈도도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지진의 빈도, 이걸 이제 확률적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저보고 생뚱맞게 봐요. 왜 100년이냐. 그래서 아무도 없길래 그냥 아무것도 없길래 100년 해봤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100년 했던 거는 사실은 경부고속철도가 원래 개통을 하려고 그랬던 게 언제냐면 2001년 말이었어요. 그러면 98년이거든요. 경부선 철도가 1904년도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는 100년이 걸리거든요. 100년 동안 그대로 서거든요. 그러니까 경부고속철도도 그보다 더 좋으니까 100년 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그게 뭘 대수냐 그러죠. 설계 기준을 처음에는 바꾸려고 그랬어요. 바꾸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거 왜 그러면 저는 설계 기준을 100년으로 선언한 순간에 설계를 다 바꿔야 돼요. 우선 피복 두께부터 달라지거든요. 100년 동안에 철근이 노출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식이 해수면에 노출되는 거는 이 아연 도금 철근을 써야 돼요. 아니면 전기 방식을 쓰든가. 그러니까 비싸지죠. 그 대신 수명이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100년이라면 20년 후, 30년 후 유지보수 그 기준이 다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절차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100년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쪽수에 밀리더라고요. 못했어요. 이게 1종 시설물, 2종, 3종 이렇게 돼 있는데 3종에 제일 심각한 게 건축시설이고 1종에는 대형과 상하수도인데 저는
국가 시설을 갖다 1종, 2종, 3종으로 예를 들어서 교량 같으면 500m 이상은 1종, 100m 이상은 뭐 2종, 100m 미만은 3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이 죽는 게 한 사람이 죽는 100명이 죽는 게 똑같은데 왜 기준을 그렇게 따로따로 만드냐. 그거 하지 마라. 1, 2, 3종 뭐가 필요하냐. 그냥 교량이면 교량 아니냐. 사람의 몫을 한 명하고 100명하고 바꾸내서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은 그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종은 좀 더 안전관리를 강화를 하고 2종은 좀 더 느슨하게 3종은 눈에도 안 들어온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시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대부분이 건설된 게 88 올림픽,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월드컵 요 전에 대부분 다 인프라는 되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국제 이벤트를 기념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인프라 부분 상당 부분이 그때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눈높이가 그냥 천불이었어요. 설계 및 시공 기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속도로 교량 설계 기준을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디오피아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너무 비싸요. 기준이 너무 높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준이 높다는 그 수준대 우리 기준을 만들어 갖고 대부분 건설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몰라요. 야, 한번 교량 지어놨으면 100년은 가야지. 그런데 기준 자체가 100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아까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정치권도 뭐 우리가 인프라가 SOC가 그 보유량이 세계 6위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한번 비교하려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루 24시간 중에 19시간은 실내 공간이 있거든요. 실내 공간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건축 아니에요. 건축하고 뭐 전기, 상하수도, 에너지 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5시간 이동입니다. 이동은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 1초도 보면 생활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국민 인프라, 저는 생활 인프라라고 보고 있는데, 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보면 전부 건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하고. 자, 이걸 갖고 한번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량 그러면 참 교통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도로나 철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요, 도로나 철도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내가 일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거, 애들 학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얼마나 편리하냐. 발전소가 100개든지 뭐 1개든 상관없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양질의 전기가 저가로 들어올 수 있냐, 정전이 됐을 때 얼마만큼 복구를 빠른 시간에 해줄 수 있냐. 그런 데 관심을 많이 두더라는 거죠. 대부분 그런 쪽에 관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6개, 6개 항목, 그러니까 인프라 부문을 6개 항목을 갖고 출퇴근, 뭐 전기난방, 깨끗한 물 이런 식으로 26가지를 갖고 조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생각보다 조금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기 생활에 체감하는 것도 상당히 높아졌을 거다 하고 가정을 하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걸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6개 항목에 총 31개 항목으로 해갖고 인프라 부분별로 교통, 수자원, 에너지, 뭐 환경, 통신, 생활 인프라 이런 걸 해갖고 만족을 하느냐,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충족도라는 건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출퇴근하는데 나는 40분이, 내가 요구하는 건 40분인데 실제로 내가 걸리는 거 체감하는 건 1시간 20분. 그러면 수요 대비 현재 체감하는, 그래서 충족도를 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뭐 6개 30항목 중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국가 인프라 충족도는 89.21% 상당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 수자원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뭐 통신,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교통이었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요.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부가 왜 생활형 여소시해갖고 48조 원인가 전국을 자체를 전국 평준화해갖고 48조 원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연간 뭐 16조 원씩 해갖고 3개년 동안 48조 원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강원도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나는 도서관이나 이런 거 그거보다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초등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옛날에 그 교통이 불편했을 때 애들 통학하기 좋으려 길 옆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워낙에 생기니까 이제는 이걸 학교를 뒤로 빼주라. 그 다음에 지역 평준화. 우리 원하는 건 아니다. 차라리 지역 내 거점을 만들어주라. 원주나 뭐 강릉이나. 그러면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말에도 그쪽에 가서 평일에도 급하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더 필요하지. 곳곳에 병원에 가고 사람도 안 오는데 그 지역은 뭐하냐. 그러니까 지역 내 거점화를 더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 인프라였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는 이게 충족도,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차이를 89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만족을 하냐? 지금 충족도가 그 정도인데 그럼 만족하냐? 아까는 89%가 충족, 그러니까 물리적 양으로 보면 89인데 실제로 주관적으로 평가는 이 정도면 된 게 아니라 59예요. 30%만큼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 갖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2019년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비슷한 조사를 해봤어요. 탈북민도 보면 청진, 뭐 평양, 그다음 신의주 이렇게 지역별로 분산돼 갖고 따로따로 이렇게 모셔갖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프라를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북한 주민들이 한결같이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걸 왜 국가가 신경 쓰냐 이거죠. 북한은 국가가 신경 안 쓴다니까 필요한 주민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부담 원칙이더라고요. 어차피 국가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 우리보다 훨씬 낫네. 우리는 다리나 모든 다리나 뭐 철도는 공짜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하려고 우리가 돈 내갖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요구 수준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족도가 59%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대도시가 그래도 중소도시보다 나은데 이 내가 불만이 크기 때문에 그럼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투자를 해야 되냐. 투자 우선순위를 보니까 교통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 생활, 에너지, 통신, 뭐 수자원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지역별로 또 편차가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부분별로 요구 수준을 대비 체감도를 보니까 뭐 통학, 그다음 환성, 뭐 도보, 교통 수단으로 뭐 그 간선도로 아니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접속하는 시간, 그다음 간선도로 골목길에서 그 간선도로 접속하는 시간 이런 걸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체감도가 낮기는 낮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지역별로 보니까 제가 인천을 한번 다시 봤거든요. 인천이 보니까 물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상수도 관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좀 대체적으로 인천이 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민들의 생활에서 체감하는 거는 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재구실해라. 건물이 있으면 안전하게 쾌적하게 만들어라. 말하자면 그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관심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그 SOC 구축 전략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 중심에서 유지 관리 중심으로 건설에서 즐기는 도시 인프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숫자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가별 비교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줘야 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될 의무를 헌법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져야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나 뭐 항만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산업을 먼저 봤거든요. 이제는 국민 개개인한테 이제는 헌법을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환경이 변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국가의 공통 목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과연 전국을 동일한 잣대로 볼 거냐, 아니면 지역 맞춤형으로 볼 거냐,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두는 게 그게 맞느냐,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이 연구해낸 결론입니다.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에너지 인프라, 그다음에 수자원 인프라, 각 지역별로 원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주민들이. 생각에서는 이런 걸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게, 이걸 나중에 이거 수치화 이거 100% 이제 지수화를 시켜 놓으려고 그러면 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학교가 돈이 없어갖고 뭘 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짜요. 이게 한번 전국 조사를 하면 1억 2천인가 들더라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뭐 1,500만 원 들고 1억이라 학교 보고 돈 내놓으라니까 너 나가 그래. 왜 이런 걸 하냐 그런데 근데 국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교통 분야도 보면 평가하는 전략적 말하자면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이게 또 인천도 보면 5개 군가요. 5개 구별로 또 다릅니다. 5구에서 또 동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자 주민 맞춤형으로 가주는 그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업에 앞으로 미래 뭐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제가 도사는 아니거든요. 뭐 점은 못 치는데 이런 게 원칙과 방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선은 이 변화 흐름이요. 우리 건설업 내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눈높이 변화가 1,000불에서 3만 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축적에서 질적 서비스 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수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마 참고로 우리가 소득이 1,500불일 때 1980년대 그때 보험 있잖아요. 보험이 사망사고지 보험회사가 지불한 돈 한번 그 돈하고 지금 보험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물 대인 보상 그 차이만큼 의식이 생명과 재산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소득 증가와 함께 높아지고 반드시 피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업을 갖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독특하니까 이걸 업역을 요 면허만 가져야 업역을 할 수 있다. 이거 말하자면 시장 보호죠. 그게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거를 감지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거 현재 역량이 5년 후에도 유효할까? 저는 절대 안 그렇다고 봅니다. 빨리 바뀐다. 그래서 시장 창출과 선도를 위해 역량 혁신이 필요하잖아요. 잠재된 시장을 사업화 촉진. 이제는 국토보다도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10명 중에 9명이 도시에 살거든요. 도시 인프라가 국토 인프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인프라에 대한 이 노후에 대한 걸 선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시민들은 잘 몰라요. 자기의 발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반 기술에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시민과 발주자 만족을 위한 조직적인 홍보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시민들은 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위험에 자기가 노출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지관리업, 여러분들이 전문으로 하는 유지관리업은 시장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그림은 제가 인도에 가서 느낀 건데요.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던데, 미즈노하고 나이키, 일본 회사하고 미국 회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 둘 다 신발 장사였는데, 미즈노가 뭐라 했냐면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을 안 신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발 팔 수가 없다. 아프리카 시장 포기를 하자. 나이키는 정반대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신발을 신기면 수억 명의 신발이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즉 현재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이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시장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시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의 이 사업에, 저는 건설 비즈니스의 3대 성패 요인이라는 게 3수라고 그러는데요. 수주, 일을 만들어내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 주로 우리가 업여가 관계되는 게 사실은 여기 수행에다 포커싱을 해갖고 수주를 바라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물량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좀 더 협회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역량 강화에서 보면 업의 강점과 약점, 독점적인 시장과 고유 업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주력사업 공시제가 뭐냐면 그거든. 이 유상공사에 얼마만큼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잘해봤냐, 얼마만큼 했냐, 그걸 묻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에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 키스콘이라고 그걸 고도화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 그게 뭐냐, 그 데이터를 갖고 사실은 주력업종 그거를 판별을 해내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협단체 간의 이해 때문에 사실은 잠재 수면 위로 부상을 못 하고 있는데, 약점은 뭐냐, 기획 및 관리 역량이 취약하고 발주자 도급 시장이 너무 오전하고 일의 양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행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3수 중에 수행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데,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수주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렸으면 어떻겠냐.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은 성장은 확실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민생활의 인프라 노화가 급진전되고, 노화된 인프라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준에 지금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시장 창출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요. 사실은 그 설계 기준에 이 경제 수명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천불 시대 때 만드는 설계 기준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주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헐고 새로 지어야 되냐, 아니면 있는 데서 보강만 하면 되느냐,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OEM은 예를 들어 설계 기준에 경제 수명만 들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유지관리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제 수명을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경제 수명을 집어넣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건설에서 끝나고 이제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유지관리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그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발전소는 그렇게 합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걸 한번 이 평가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냐. 그 다음에 시장비 주도 세력은 반드시 경제성과 기술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설물 유지 및 개선을 주도 기술에서 낭비 제거부터 저는 반드시 하십시오. 이게 재설계, 재시공하는 것 그것만 줄여도 상당히 이 원가를 저감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로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 유지관리 시장이 보면 기존에 이미 정형화된 걸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AR 기술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한번 이게 자그마한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실제로 저희가 시공하는 거 사전 수명에 적대되지만 시공하는 것 자체를 밖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주자가 이게 끝냈을 때 얼마나 그 좋아지는지 알 수가 있고 이게 수술실에 벤치마킹하는 거 비슷해요. 수술실도 보면 요새 상당히 자동화된 기계를 많이 쓰거든요. 똑같아요. 건설도.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갖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실증 기술이에요. VR은 가상적인 공간이지만 AR은 실제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공사하는 것도 수술실처럼 로봇처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 기술에서 융합과 기술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좀 나가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나 정책을 움직이는 것, 행정기관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게 표입니다. 시민이에요. 시민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시민의 공감을 끌어내야 돼요. 정책과 정치는 시민에게 좌우되더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의 조건은 뭐냐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자동차를 걷거나 건물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발밑에 어떤 시한폭탄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2016년도죠. 이 세월호 때문에 전국을 뭐 국토 대진단 그 3개월만 후딱에 지었잖아요. 그런 수준은 안 돼요. 서울시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시민한테 보고서를 내놓지 말고요.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 16년도 서울시의 문서를 갖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과연 서울의 시민들을 안전할까? 발밑하고 학교, 초등학교 정말 안전할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한테 2번을 보고를 했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박원순 시장님은 너무 크게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뒤로 밀어요. 그러면 의회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의회를 가봤어요. 의회에서 또 설명을 한번 했어요. 서울시민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님한테 가버려요. 그래서 방법은 서울 시민을 상대로 설득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서울은 얼마나 안전할까. 그래갖고 크게 그림을 그려갖고 서울은 안전한가로
이게 보기 좋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려갖고 보고서로 냈습니다. 보고서로 냈더니 이게 하도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저한테 한 부만 남았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은 안전한가? 그래갖고 도로나 지하철이나 그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걸 쭉 그래프로 얼마만큼 노후화됐고 얼마만큼 위험한지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걸 쭉 조사를 해갖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이걸 그 내부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시민들이 시청하고 의회 사무실에 전화를 막 해요.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냐? 그래갖고 나왔던 게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시설 관리 유지 관리라는 게 법이 만들어졌죠.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그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국가시설기본관리법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시청과 의회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청이고 의회고 전화를 하도록 하면 조례를 만듭니다. 기본시설관리법 제정의 배경도 보면 서울시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정은 사실은 이 그림이었습니다. 시민들을 보니까 이런 걸 보고는 저도 놀랐거든요. 이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서울과 부산, 대구시 조례 제정이 또 서울시를 벤치마킹가 또 만들어졌죠. 아직 인천광역시는 그렇게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거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그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도 이야기를 한 게 반드시 그 지속 가능 그 시설 기본법 유지 관리에 대한 거 할 때 책임자를 재정 담당 국장을 해라. 돈을 우선에 아무리 내가 필요해도 돈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재정국장을 반드시 거기다 개입을 시켜라. 그래갖고 아마 거기 위원회에는 재정국장이 들어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제정을 한번 벤치마킹 해갖고 인천시나 뭐 강원도도 그렇게 해가는 게 어떨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시장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절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는. 왜 그런가?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발밑에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인천 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한가? 시민은 단 1초도 인프라로부터 생활 인프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에요. 사람에게 수명이 있듯이 인프라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이 분석 보고한 걸 갖다가 파워포인트에다가 담아갖고 서울시 간부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더니 간부들이 전부 다 욕을 해요. 아니 욕을 한다기보다 좀 두렵죠. 이거 자기 잘못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은 그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이거죠. 왜 그러면 86, 88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했던 그 기준이 소득이 1,000불 미만에서 세운 기준으로 건설한 건데 근데 시민이 느끼는 거는 3만 불 소득 높이로 보니까 격차가 20배 차이가 이상 나는데 동일하게 요구하는 건 안 맞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다. 우리가 그 통과를 하는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지. 이건 누구 잘못이 내가 유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뭐 성장과 발전을 몰입했던 건설 시대에서 도시 인프라에도 나이가 있다는 걸 몰랐고 뭐 인천 시민은 안전한가? 누가 물었을 때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미국도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대개 시설물별로 리포트 카드라는 거 발급을 하거든요.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 시설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되고 얼마만큼 유지 관리가 필요한지,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 게 유지 보수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예 교체를 하는 게 맞느냐. 아마 지난 2월 말에 4년 만에 다시 보고서가 발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갔습니다. 인천 시민의 자녀 학교는 안전한가, 뭐 시민이 일상에서 파는 시장은 안전한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재래시장이 화재에 가장 위험해요. 78%가 보니까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더라는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뭐 터널이나 교량은 안전한가, 생활 용수 수준은 안전한가, 이런 거를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걸 조사를 해갖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결론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하도 빨리 바뀌니까요. 방향보다는 이제 옛날에는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는 속도 같아요. 계획을 하지만 바로 실험으로 들어가라. 주저할 시간이 없다. 그다음에 변수를 최소화하는 거야. 속도를 최대화시키고 최적화는 있는 환경에서 이 우물떡주물떡 해갖고 가장 최적의 모델로 찾아갔는데 그것보다는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비용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기회 주도가 낫고 개선이나 정진, 그러니까 인프루먼트나 이노베이션보다는 혁신보다는 혁명으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매일경제에서 아마 철저한 계획 대신 빠르게 하라는 게 구글이 이야기를 했죠. 이게 구글이 사는 법인가, 여기서 일하는 법, 여기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는 위기만 있는 게 분명히 지금 우리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갖고 옵니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건설만큼 안정된 시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구에서 보통 전산업 중에 전산업이 보통 28개 정도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된 시장을 갖고 있는 게 건설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한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프라와 건설은 동반자학이니까 다만 거기 속성이 변할 뿐이라는 거죠. 변한다는 게 노후와 그다음에 성능,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프라 성능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강의는 이거라고 질문 받겠습니다. 장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로 좀 감사해 주세요.